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근현대사 중에서 일제강점기 두 번째 시간이고 3단원부터 해서 5단원까지 핵심 내용만 한번 짚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는요, 이제 무장독립투쟁의 전개, 이번 파트에서는 제일 좀 기출도가 높은 게 바로 이제 윤봉길, 그 다음에 이제 이봉창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2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30년대 후반, 40대 초 어떻게 무장 독립투쟁이 흘러가는가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단원 내용에서는 제일 좀 빈출도가 좀 높은 게 바로 이제 신간에 관계된 그런 내용과 앞뒤로 이제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런 걸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이 5단원으로 가면은 문화적인 내용에서 또 우리 민족이 어떤 일들을 좀 했는지 특히 민족주의 사학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령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실력 양성 운동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자 내용 3단원을 좀 한번 들어가세요. 자, 거기 이제 국내 항일 민족 운동에 대해 가지고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잡아야 될 게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두 개로 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게 2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그 시기에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일본의 좀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있고 하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타협적 민족주의가 바로 민족적 경륜 요걸 좀 발표했던 이광수 그 다음에 또 이제 최린 이런 인물들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를 좀 기회주의자 또는 개량주의자 또는 타협적 민족주의 이런 표현을 좀 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를 좀 배격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신간의 강령 이런 데도 보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사회주의 계열도 나름대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20년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무장 항일 투쟁 단체도 20년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세 가지가요. 우리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9월 산대라든지 그 다음에 천마산대라든지 보합단, 평안도 지역과 황해도 거점을 좀 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하게 되는데 활동하기 힘들겠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나중에 좀 실패하고 간도나 연해 쪽으로 올라간다. 그게 바로 9월산, 천마산, 그 다음에 보합단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름을 거기다가 구천보 이렇게 좀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9월산대, 천마산대, 보합단. 그러니까 우리 10년대 때 그때 있었던 국내 단체 중에서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이런 게 좀 있고 20년대 때는 국내에서 무장투쟁단체로서 구천보 요걸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하고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도가 높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926년에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순종의 임산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땅에 이제 순종을 묻으러 간다. 그게 바로 순종 임산일인데 순종 임산일을 거점으로 해서 3.1 운동은 고종 임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난리가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일본이 좀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주의 계열하고 천도교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층들이 좀 중심돼가지고 이런 운동을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주의와 천도교가 결국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만세 운동은 학생층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운동으로서 전락을 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순종 임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학생들이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서회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비밀적인 그런 단체들을 좀 서서히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당시에 서울청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서울청년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진회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전진회하고 그 다음에 조선물산장려회가 있는데 물산장려회 자 이런 사회주의 계열과 이런 민족주의 계열이 일부입니다. 일부가 좀 합쳐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민흥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민흥회가 26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그 당시에 5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단체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자. 사회주의지만은 우리가 민족주의와 좀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우회 선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타락되지 않는 한 그런 단체들과는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가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당시에 크게 2가지입니다. 이걸 일본이 25년에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국채를 변혁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인데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국채를 변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건 독립운동가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자, 요게 바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와 이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해서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혼자 있다가 당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합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왼쪽으로 좀 가서 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간회는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건 개인 자격으로서 누구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 신간회가 일제강점기 때 최대 단체가 된다라고 하나 기억을 좀 해주고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게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어떤 민족주의냐고 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애들은 친일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계열과 사회주의가 결합이 되어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대표인물 이상제와 함께 사회주의의 대표인물 홍명희 이런 사람들이 좀 결합이 되어서 신간회 되고 이게 제일 일제강점기 때 최대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 강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신간회 강령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런 말이 좀 나와 있는데 기회주의자 이게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타협적 민족주의를 다른 말로 개량주의자 이렇게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정리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남자 단체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니까 여자 자매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근우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9년도에 광주하고 목포를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이제 1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사촌 누나가. 그 박기옥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을 후쿠다가 좀 괴롭히니까 이 박준채가 후쿠다를 이제 약간 좀 때리면서 사건이 좀 커진 사건.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때 신간회가 이 박준채가 잘못했다, 이 학생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해 버리니까 진상조사단을 좀 보내가지고 이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전국적인 확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3.1 운동 이후에 최대 거족적 민족운동이다. 요거 꼭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60 만세운동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1년 정도가 딱 되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 지령 그렇게 해서 이제 코민테른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코민테른에서 민족주의계와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결국 31년에 신간회가 해소가 된다. 해소라고 할 말은 이제 해체가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금방 설명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60만세 운동 관련된, 그다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요거와 이제 관계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걸 한번 좀 볼게요. 1919년에 의열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각도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노란색은 요거는 한인애국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31년에 한인애국단이 임시정부의 위기를 좀 타개하고자 김구가 만든 게 그게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의열단의 활동은 거의 20년대 때 활동이 상당히 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좀 활동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한번 대보면 박재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익상이라든지, 김상옥, 그 다음에 김지석,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자, 각각의 업적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다가 폭탄을 좀 투척을 좀 했고요. 그 다음 김익상 같은 경우에 상, 요 말을 좀 기억하세요. 상, 제일 높다. 그럼 요건 조선 총독부라고 보시면 되고, 김상옥, 옥에 갇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합니다. 이 당시에 제일 고문자라기로 유명한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도쿄에 가가지고 활동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석주 같은 경우가 시험에 이 중에서 제일 멤버 중에 잘 나오는 편인데, 이름, 주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지고 시가전을 벌였던 이런 인물들. 자, 그러니까 의열단을 만든 인물은 김원봉인데, 김원봉의 친구 집단,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들을 영위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다 제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원봉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좀 하면서 이때 황푸군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요. 황푸군관학교. 자, 여기에 의열단 멤버들 데리고 들어가는데, 조금 더 조직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장제스를 만나게 되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우두머리와 사제관계가 됩니다.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는 장제스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어떤 조선 혁명 군사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또 많이 양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35년도가 되면 이때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요. 의열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923년 국민대표회의 하던 그 해인데요. 이때 의열단 선언을 다른 말로 요거를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 때 혁명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선언서가 나오면 그거는 조선혁명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작성해 준 사람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 의열단의 어떤 강령이 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35년에 이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민족혁명당은 5개 정당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요 중에서 이 2가지는 몰라도 괜찮지만 이 3가지 이름, 의열단이 제일 핵심 멤버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 이름이 2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자, 요거 정리를 조금 있다가 여기 오른쪽에 정리하면서 요걸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내용은 어떤 거를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되느냐고 하면, 자, 요것도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920년에 요때 이제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때 홍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활동을 활발히 좀 하고, 그 나름대로의 또 국민회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무도독부군 이런 군대가 있는데 이름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대한독립군이 좀 주력 부대로서 최초로 우리가 일본을 좀 골탕 먹이는 그런
최초로 승리를 좀 독립군 역사상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이 되면은 청산리 대첩을 우리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 청산리 대첩은 성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제일 대승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가 바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북로군정서군은 앞에서도 한번 좀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 군대는 중광단, 그러니까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집단이다. 요거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 이 부대 혼자만 싸운 게 아니에요. 연합부대.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독립군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완전히 패배를 크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자가 거의 300명, 일본은 3,000명 요 정도 6일 동안에 우리가 막 쉴 새 없이 막 공격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역시 10월 달에 연속 선상으로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신 참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도 지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10월 달부터 해서 그 다음 해 거의 한 4월, 5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도를 쑥대 만드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간도 지역에 있다가 여기에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자, 위치상으로 한번 좀 보면, 이 위쪽에 보면 여기 신카이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근처가 여기가 밀산부 한흥동입니다. 밀산부 한흥동. 그래서 밀산부에 한흥동에 단체들이 좀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군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군대 이름이 바로 대한독립군. 이름과 똑같죠? 여기다가 단자 이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이 군단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일을 총재로 해서 약 3,000명 정도 규모의 그런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21년에 자유시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럼 자유시는 어디냐고 하면,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여기에 자유시라고 하는, 요건 이제 요건 이제 러시아 땅인데요. 이쪽으로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시가 좀 안전하다 싶어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가, 무장 해제를 좀 주장을 좀 해가지고요. 우리가 무장 해제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간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년부터 해서 약 25년 요 기간 동안에 이 지역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참의부, 서간도 지역에는 참의부, 그 다음에 약간 북간도에서 왼쪽 부분에는 정의부,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위쪽 연해주 가기 전에 이쪽에는 신민부, 이렇게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부를 형성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3부 안에도 참의부하고 정의부하고 시민부 각각 민정기관, 그러니까 행정과 관계된 그런 기관과 함께 군정기관이 이렇게 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3부를 형성해 나가고 있던 찰나에 역시 25년에 미스야라고 하는 일본의 경무국장이 중국의 이 당시 장쩌린이라고 하는 만주 군벌과 함께 협약을 맺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잡아오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게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중국인들이 잡아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역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중엔 총을 쏴서 사형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총알도 아깝다 해서 나름대로 그런 작두 거기다 목 넣어서 막 자르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인트에서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중에 우리 실현이 뭐냐, 실현 3가지 순서를 골라봐라. 그러면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 제일 먼저고요. 20년에 있었던. 그럼 두 번째가 21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 그럼 세 번째가 25년에 있었던 미스야 협정. 이 3가지가 우리의 실현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가 실현. 자, 이렇게 되다가 안 되겠구나 또 싶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3부를 통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3부 통합 운동에서 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이 북만주 지역에 그러니까 북만주 이쪽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게, 그게 혁신의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혁신의회 밑에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었던 군대가 바로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던 이 장군이 바로 지청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청천. 자,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국민부에 있는 나름대로 정당 이름이 조선혁명당이고 이 조선혁명당 밑에 있는 군대 이름이 바로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거의 이제 30년대 초반에는 이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이 약간 좀 어렵지만 이런 걸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야. 자, 혁신의회, 그 다음에 국민부로 나뉘어지는데 혁신의회 히읗하고 한국 독립당의 히읗자, 히읗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나 해주시면 아, 위에구나. 그 다음에 국민부라고 하는 이곳과 조선혁명군, 요게 바로 아, 밑에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이 위쪽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활동하고 지청천이 중심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양세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돼서 조선혁명군 활동을 좀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양분이 되면서 나름대로 북만주와 남만주에서 활동을 좀 해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 전투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 독립군의 대표적인 전투가요. 지청천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쌈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쌍사대동 이렇게 이름을 좀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 사, 대, 동 이런 이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쌍사대동 이런 이름 좀 하나 기억을 좀 해주고 자 그리고 이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의 전투 이름은 영능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 이런 이름이 바로 이 조선혁명군과 하게 되는데 약간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 하나 더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한국 독립군의 활동에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했던 거는 호로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죠. 호로 맞죠? 요게 바로 중국 국민당 군대예요. 중국 국민당 군대인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던 이게 바로 이 쌍사대동 이런 것처럼 한중연합작전 이런 표현이 나오면 30년대 초반의 내용입니다. 중국과의 한중연합작전 이런 표현이 나오면 30년대 초반이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조선혁명군은 실제로 이 호로군과 약간 좀 다른 의용군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군대와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런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34년에 양세봉이 피살당해요.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31년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위쪽에서는 활동하기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마찬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좀 해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던 이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이 관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관내로 들어오면서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이 먼저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정당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하여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자 여기에 이런 단체들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민족혁명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민족혁명당은 색깔이 의열단 중에서 김원봉 밑에 있었던 세력이 사회주의 계열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 한국 독립당하고 조선혁명당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리빌딩을 해서 37년에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민족혁명당은 이름을 보니까 조선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산하 부대로서 38년도에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가 38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요게 바로 이제 최초로 중국 관내에서 중국 관내라고 하면은 만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관내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바로 조선의용대고요. 그리고 중국의 후방 교란 부대로서 이제 일본의 그런 후방을 교란하는 중국 이제 후방 연합 부대로서 이 조선의용대가 활동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41년도가 되니까 그때
한국광복군이 4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이 조선의용대를 좀 합류를 장제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파와 나는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파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는 자 여기 위치상으로 한번 좀 놓고 보면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파가 있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파가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파가 이제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임시정부에 42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쪽으로 가는 이 파들은 이 위쪽에서 조선의용대인데 화북지대, 그러니까 황하 근처를 화북이라고 하거든요. 화북지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군대가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좀 많이 나오니까 힘들 수 있는데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군 이런 용어 좀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 조선의용군이 여기서 활동하다가 중국이 나중에 49년 9월 달에 공산될 때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바로 북한의 인민군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바로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죠. 요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년에 합류한다. 요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돌아서 이 31년도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 멤버들 29명 정도인데 이 김구가 요걸 좀 만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2년에 이봉창이 1월 달에 도쿄 궁성에 가가지고 일본 왕 지나가는 마차 행렬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이봉창이 좀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하이 신문에서 아이고 아깝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연재를 좀 하면서 그 당시 일본인인데 일본 승려 중에서 좀 일본이 미워하는 일본인 승려가 있었어요. 그 승려를 상하이에서 좀 일본이 명령을 내려서 구타해가 죽여버리는 사건이 좀 나타납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죽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이를 점령해 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상하이 사변이라고 한 다음에 4월 29일 날 일본 왕의 생일 기념과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 요걸 할 때 나름대로 수통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준비해 갔다가 수통폭탄을 던졌던 그 인물이 바로 윤봉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윤봉길 의거는요, 그 당시에 기미가요를 부르고 있던 그 단상 위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별 4개짜리 시라가와 외에는 그때 이제 플랜트 펄슨 식물 인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나름대로의 단상에 있었던 별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그 다음에 상하이 지역 단장이었던 시게미치 마모루 이런 사람도 오른쪽 다리가 거의 또 날아가다시피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시게미치 마모루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마지막 미주리호에서 그 정전 이제 전쟁 끝나는 그 협정 조인할 때 다리 절면서 가서 사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요때 당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봉일 의거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장제스가 이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 경부 우두머리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했던 거를 윤봉길이 해냈구나 하면서 요때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가속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래서 윤봉길 의거 이후에 김구가 주동자니까 김구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40년까지 32년부터 해서 40년까지 임시정부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충칭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김구의 리더십 이런 걸 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석으로 되는 인물이 바로 김구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한국 광복군도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42년 요때 합류하게 된 인물이 우리 아까 김원봉이 합류한다 했죠. 김원봉이 여기 합류하게 되고, 자, 그리고 44년 요때 가서 주석제에다가 부주석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김구라고 하는 인물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원봉이 자기 정당 사람을 하나 꽂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김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요때 이제 광복이 45년 8월 15일 날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금방 의열단과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그리고 임시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정리를 좀 했으면서 하나 더 김원봉과 관계된 내용,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내용을 한 번에 쭉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큰 핵심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40년에요. 요때 이제 한국광복군 만들어지고 김일 주석이 될 때 요때 거대 여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정당 이름 바로 한국 독립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원래는 자, 오른쪽을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이 안에 들어갔다가 원래는 오른쪽에 여기서 활동을 좀 했었죠. 하다가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민족혁명당이 되었는데 여기서 색깔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갔죠. 그러다가 1940년 원래 이제 김구가 정당 이름이 뭐였냐면 중국 국민당과 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이 세 개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이름을 한국 독립당으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한국 독립당이 바로 임시정부에 있어서의 거대 여당으로서 활동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을 꼭 좀 하나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한국 독립당이 거대 여당이 되고 나중에 김원봉이 나중에 합류를 하면서 김원봉이 이 한국 독립당을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김규식이 바로 이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의 정당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쭉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시험 치기 직전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향이 좀 많단 말이에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요 내용들이 좀 다 잡힐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내용들 한번 정리했던 것들이 제일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의열단, 한인애국단 이거와 함께 뒤에 1920년대 부산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30년대 운동도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 독립당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이 되는 게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삼균주의는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가 균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 하면 첫 번째로 개인과 개인, 그럼 두 번째 민족과 민족,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가 완전하게 균등해야 되는데 그때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개인, 그 다음 민족과 민족, 그 다음 국가와 국가 그거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같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게 그게 바로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거의 균등 이런 게 바로 건국 강령이 되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다 이런 거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한 게 바로 이제 3단원 제일 마지막 내용까지 설명 쭉 한번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단원 넘어가시면은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에서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공산당이 25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8년도에 이게 거의 일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간의 활동으로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치안유지법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거 국채를 변역, 그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 요 두 가지 꼭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 소년, 여성 있는데 소년 운동과 관계되는 사람 중에 방정환 있죠. 방정환은 천도교 계열이다. 요걸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근후회 얘기가 나오는데 근후회는 신간의 자매 단체다. 요거 꼭 좀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근후회가 언제 없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신간회하고 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31년, 27년에 만들어졌다가 31년에 없어진다. 요걸 좀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나오는 그 형평 운동은요. 많은 시험에 등장을 좀 하게 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자, 왼쪽에 한번 좀 적어볼게요. 왼쪽에. 자, 이쪽에다가 한번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형평운동은 1923년에 진주에서 이학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 인물이 백정 출신.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항상 빨간색 점을 찍어놓은 거야.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백정을 도한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1894년에 1차 가부객 때 없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공립학교에 보냈는데 그 애가 막 맨날 우는 거예요. 아빠 학교 가면 애들이 백정 새끼 하면서 놀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이학찬이 중심돼가지고 진주에 나는 본부를 만들고 형평운동을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인류의
본령은 공평이라고 하는 건데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담하면서 같이 평등하게 가자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게 확대가 전국적으로 또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형평운동이. 자, 그러다가 나중에 3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일제 방해에 의해서 좀 해산이 되는데 이게 좀 친일 단체인 대동사 이런 개념으로 좀 이름이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평운동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요. 바로 인류의 평등, 이런 공평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진주 지역에서 백정 출신자들이 좀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조선 형평사 발기 취지문 여기 말 나왔죠. 그래서 거기 줄 한번 칠까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요 말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 내용이니까 바로 신간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간에는 금방 이제 조선 민흥회, 그다음에 정우의 선언, 그 다음에 신간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꼭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정우의 선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다섯, 여섯 번째 줄에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줄 안에 좀 쳐주시고요. 이게 바로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그 밑에 신간의 강령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신간의 강령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신간의 내용의 니은의 강령에 보시면은 거기 별표 하나 칩니다.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요 내용이 기회주의 일체 부인, 이게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31년에 해소가 된다, 해체가 된다. 요까지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겨보시면은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요.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을 좀 해가지고요. 이게 전국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되면서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23년이 되면은 관세령이 철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상황을 좀 느끼면서 그 당시에 자본 많이 가진 자본가들이 좀 중심적으로 좀 했는데 조선 사람 조선 것 중요한 말입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 한마디로 국산품 애용하자 이런 운동에서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었던 그 운동인데 이때 이제 부녀자들도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자작회라든지 토산 뭐 애용 부인회라든지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많이 팔리면은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자들을 위한 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회주의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더는 일본의 나름대로 탄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이 운동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국제 보상 운동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좀 잘 나오는 그런 내 살림 내 것, 그다음에 조선 사람 조선 것, 이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 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간단합니다. 1920년대 때 이제 22년에 2차 조선 교육령이 나올 때 그때 조선 사람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러면 남들 학교를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밀립대학을 조선 사람이 일원씩 내가지고 밀립대학을 설립하자. 이런 운동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운동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게 일본의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거죠. 일본이 23년에 이제 나름대로 학교를 세우겠다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일본이 좀 만들게 되면서 이 운동이 막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상제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간의 회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말이라든지 내 살림 내 것 이런 게 나오면 물산 장려 운동이고 만약에 두 번째로 조선 사람이 1원씩 1,000만 원 모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요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그 뒤에 이제 넘기면요 문맹 퇴치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문맹, 글 모르는 까막눈들을 좀 똑똑하게 이제 글을 알도록 좀 바꾸자. 이게 바로 문맹퇴치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문맹퇴치운동의 대표적인 신문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 또 하나는 동아일보가 있는데 조선일보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운동이니까 조선일보의 지읒자, 그 다음에 문자 보급의 지읒자 해서 지읒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를 동그라미 치시고 분화로드 운동의 디귿자 동그라미 좀 치시면, 분화로드라고 하는 말이 민중속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름대로 글을 가르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학 교육과 함께 같이 맞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언론사들이 같이 도움을 줬던 그런 문맹퇴치운동. 자, 금방 얘기했던 세 가지. 첫 번째로 그 물산 장려운동과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다음 세 번째 문맹퇴치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20년대 분위기는 좀 전반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좀 생존권과 관계된 그런 투쟁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0년대 때는 비합법적이면서 폭력적인, 그러면서 좀 더 투쟁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반일본, 반제국주의 이런 걸 강조하는 내용으로 좀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 30년대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시험에 한 번씩 이런 게 이제 출제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불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노동자와 농민운동 둘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형평사 운동 나오는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나서 소작농들이 판결에서 지주를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제일 컸던 노동운동이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운동 29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24년도에 조선 노농 총동맹이 있었는데, 노동자와 농민, 노농 총동맹이 있었는데, 이 노농 총동맹이 27년도, 그렇죠, 신간에 나올 때가 27년이죠. 그래서 노동자하고 농민 총동맹으로 다시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노농 총동맹이 노동자와 농민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바로 27년에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용어도 하나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32년부터 좀 실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미정식 계획 거의 말기에 일본이 좀 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지만, 실제적으로 삼미정식 계획하면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농촌진흥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농지령, 뭐 소작농을 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자 내용 중에서 그 뒷페이지 넘기시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외이주 동포 관련된 내용에서는 우리 의병 관련된 내용들 정리할 때 한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단원에서요, 거기 이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교육령 얘기가 좀 나오는데, 교육령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요 중에서 1차 교육령이 바로 11년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교육 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인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교육령은 22년이니까 문화통치기간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교육연한을 다시 또 6년으로, 또 학교 지역에 따라서는 5년으로 확대를 좀 시킨다 이 말이죠. 4년을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5년 또는 6년 늘어나게 되고, 요때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2차 교육령이고, 그다음 3차 교육령은 38년 국가 총동원령이 나올 때니까 요때는 수의 과목이라고 해서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격하한다. 요 말을 기억하시고, 43년이 되면은 조선어를 완전 폐지시켜 버리는, 이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의 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를 쭉 한번 하시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한국사 왜곡에 거기 보면 역사학적으로 볼 때 이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 줄 한번 좀 쳐볼까요? 타율성론, 시키면 한다 이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정체성론, 너희들은 정체되어 있어. 봉건사회로 발전되지 못했어. 너희들은 고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봉건사회에 대한 결여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반도성론. 너희는 반도기 때문에 섬과 그 다음 나름대로 육지의 피해를 받는 건 당연해.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너희는 셋만 모여 맨날 치고 싸우는 조선사를 한번 봐봐라. 너희들 맨날 치고 싸우지 당파성론이야.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옛날에 우리에게 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 가야 시절 때 이런 내용을 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거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조선사 편수회라든지 그다음에 청구학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친일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사학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한국사 연구회 해서 거기 민족주의 사학,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경제 사학, 그 다음 세 번째 실증주의 사학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 좀 실증주의 사학은 자기 색깔을 좀 빼는 그런 사학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서 민족주의 사학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왜 한국사를 하기 위한 한국사로서만 그냥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색깔 좀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게 바로 진단학회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서 시험 기출도가 매우 높은 게 그게 바로 신채우 선생, 그다음 박은식 선생이니까 이 두 명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남훈과 관계된 그런 내용 중에서는 마르크스 이론을 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론을 좀 받아들이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정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좀 많이 언급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보편적인 세계의 그런 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계속 발전되어 왔다, 이런 내용이고, 근현대사 이전에 정근대사에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 텄다, 이런 내용을 근대 태동기에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민사학을 좀 깨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자 금방 얘기했던 두 명, 박은식, 신채호. 박은식 하면은 의열단 선언 썼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합니다. 먼저 박은식부터 얘기하면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그런 국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이렇게 좀 기억해서 혼식. 혼하면은 아 박은식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교재 이름, 책 이름 두 가지가 좀 줄쳐야 되는데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할 때 혈자에 좀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국 통사할 때 통자에 좀 동그라미 쳐서 혈통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한국 통사는 어떻게 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지 1911년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기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식 같은 경우에 유교 구신론이라서 양명학자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신채호 선생 하면은 의열단 선언과 함께 1908년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글을 그걸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연재를 좀 했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1900년대, 20년대 요 정도에 이제 다듬게 되는 책이 그게 바로 두 가지, 조선상고사하고 그게 바로 조선사 연구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난가사상, 화랑도 정신 이런 거를 상당히 극찬을 좀 했고요.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란 아와 나와 내가 아닌 비아와의 투쟁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 정인보 하면 이런 걸 좀 강조를 했던 민족주의 사학자면서 그 다음에 또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안재홍 이런 인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 군정 시기에 민정장관을 좀 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안재홍도 역사학자다, 기억을 좀 하시고요. 한 명 더가 문일평, 샤프심 아니고 조선심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사람이 문일평이 되겠습니다. 한미 관계 50년사 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했던 인물이 바로 문일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들 좀 잘 다듬어 주시고, 요즘에 또 최근에 시험에 하나씩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1934년에 그때 조선학운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거 99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여유당 전서, 그러니까 정약용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엮어가지고 조선학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안재홍, 문일평, 정인보 이런 선생들이 조선학운동을 했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어 학회와 조선어 연구회 이런 이름이 있는데 조선어 연구회가 19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 거기 우리 교재 국학운동의 전개 1번에 보시면 조선어 연구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각야날,
그리고 그게 한글날이죠. 그 다음에 맞춤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맞춤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 표준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하다가 42년에 이 조선어 학회가 다 잡히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 좀 일어나면서 결국 이게 실패하고 이 나름대로 교재가 이 사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57년에 한글학회에서 완성을 좀 한다. 그러니까 조선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했어 이러면 틀렸다라고 하는 걸 그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내용들 거의 대부분 다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종교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과 예술 관련된 내용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좀 없지만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1926년 산미정식 계획 때 하던 중간 26년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핵심 내용들 위주로 설명 좀 드렸는데 제가 아까 좀 판서를 상당히 좀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출도가 매우 높으니까 잘 좀 정리하는 게 이번 3, 4, 5단원의 제일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을 짧고 굵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나머지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 현대사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